물론 여긴 국민 라디오. 우리는 흔히 역사는 반복된다는 말을 합니다. 왜 반복될까요? 인간의 심리가 얼마간 공통적 범위를 가지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결국은 대차 없는 욕망을 가졌다는 거죠. 지식 이 인사이드에 등장하는 인물들도 역사 속의 실존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현재에도 당시와 유사한 상황에 놓일 수 있기 때문에 이들의 결단과 실행에 관심을 두는 거 아니겠습니까? 간략한 문장으로, 몇몇 장면으로 우리에게 잠언 이상의 충격을 줍니다. 단번에 정신적 환기작용을 일으킵니다. 오늘도 한식과 감동의 세계로 들어갑니다. 밤바다의 멋과 다양한 먹을거리, 재개장한 세계박람회장과 우리나라 최초의 해상 케이블까지. 휴가를 못 가신 분들이라면 여수 여행은 어떨까요? 아름다운 여수에 내 집처럼 편안하고 깨끗한 엘레나 호텔이 있습니다. 가족형 비즈니스 호텔이라 가격도 저렴합니다. 인터넷창에 여수 엘레나 호텔을 검색해보세요. 최상의 서비스로 감동을 전하겠습니다. 조합원 예약 시 판매 금액의 10%는 국민TV에 후원됩니다. 예약 문의는 지역번호 061-651국에 6671번으로 하시면 됩니다. 여수 엘레나 호텔. 회식 후에 고고 안전하게 고고 집에 갈 땐 고고 회식 후에 안전하게 집에 갈 땐 고고 대리운전. 말로 거는 대리운전. 고고 대리운전. 1636 누르고 고고 대리운전. 네네, 고고 대리운전입니다. 이젠 누르지 말고 말로 걸자고요. 말로 거는 대리운전, 고고 대리운전. 엄마, 소나돼지는 안 돼요. 말하는 전화 문의는 1636 누르고 말하는 전화라고 말해주세요. 고고 대리운전 수익금의 일부는 국민TV에 후원됩니다. 나이 들면서 몸에 좋다는 거 하나씩은 드시죠? 저는 새싹당 콩차를 얼마 전부터 먹습니다. 바로 두 가지 성분 때문인데요. 그건 바로 새싹당 콩에 들어있는 다량의 레스베라트롤과 아스파라긴산입니다. 레스베라트롤은 심장질환 예방, 세포 노화 방지, 각종 암의 개시, 촉진, 진행, 전 단계를 차단하는 화학적 암 예방 효능이 있음이 세계의 석학에 의해 네이처지와 사이언스지에 게재됐죠. 그리고 아스파라긴산이 콩나물의 10배 가까이 들어있어 술자리 좋아하는 제겐 필수 보충 성분이기 때문입니다. 두 가지 성분 때문일까요? 새싹당 콩차를 마신 뒤부터 술 먹은 다음 날 숙취, 붓기가 훨씬 덜하고 불편했던 몸이 훨씬 편해졌습니다. 그리고 저만의 부작용인지 아침에 그게 우뚝 그리고 중요한 건 맛도 좋습니다. 속상한 일 많은 요즘 이런 때일수록 몸 생각하셔야죠. 술꾼에겐 필수, 속상한 당신의 몸엔 새싹당 콩차. 구입문의 070-8635-1288 070-8635-1288. 홈페이지는 한글전창걸.com으로 찾아오세요. 아휴, 더위와 밤샘 공부에 우리 아이가 하루 종일 피곤한가 봐요. 집에서 잘 때라도 편안하게 푹 잤으면 하는데. 이제 우리 아이 방을 자연 휴양림으로 만들어주세요. 피톤치드 캡슐 톡톡. 강력한 천연 항균은 기본. 피톤치드의 향기로움을 더해 기억력과 집중력을 향상시킵니다. 베개에 톡톡, 이불에 톡톡. 피톤치드와 함께 편안한 잠자리 톡톡. 검색창에 네이처 아이를 검색해보세요. 전국 약국에서도 판매 중입니다. 아참, 수익금의 일부는 국민TV에 후원됩니다. 참고하세요.
뇌에는 근육이 없습니다. 최근 섹시한 뇌를 위한 체육관 국민라디오 전영관의 30분 책 읽기. 네, 어제에 이어서 박현경 씨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지식 이 인사이드. 네. 우리가 EBS에서 그동안 5분짜리 영상으로 간략한 몇몇 문장으로 봤던 이야기들. 그렇죠? 네. 그 책으로 펴낸 것 중에서 네. 총 8권하고 1000회가 넘는 방송 중에 제작진이랑 프로듀서, 작가, 음악 감독들이 가장 자기 마음에 울렸던 엄선한 그런 30분을 뽑았고요. 그래서 인사이드, 제작자의 시선이다. 그래서 인사이드라는 느낌도 말도 되고 또 이제 그 주인공으로 등장했던 1000명이 넘는 인물들이 있잖아요. 네. 그 인물들의 관점에서 사회를 바라본 사람인 사이드다. 이런 의미도 있다고 합니다. 저런 여러 가지 뜻이네요, 진짜. 네. 이 제작진들이 사람들이 달라졌을 것 같아요. 세계관이 달라지고. 그랬다고 합니다. 여기 앞에 서문에 보면 이 작업을 해나가면서 사회를 바라보는 시각이 바뀌었고 그렇지 않겠어요? 네. 많은 변화를 느꼈다고. 조금 더 현명해지기도 하고 배려 같은 것들. 제가 이렇게 그 EBS를 다 본 건 아니지만 볼 때마다 느끼는 게 참 위대하다 이런 게 아니라 배려, 사랑. 네. 이런 게 굉장히 컸거든요. 네. 공감이죠, 공감. 맞아. 저렇게 살아야 되는데 나는 저런 사람들, 저런 행위들, 저런 사상 얼마나 내가 일상생활에서 우리가 일상생활에 적응할 수 있는 거니까 얼마나 하나 돌아보는 경우가 많거든요. 네. 다른 분들도 뭐 비슷하실 것 같고 제작진이야 뭐 지금 말씀드린 대로 뭐 이론이 없을 것 같아요. 거기에 대해서. 직접 만들면서도 이게 하나의 스스로 움직이는 생물처럼 이제 제작진을 움직였다고 하니 거인처럼요. 그런 감동과 그 경험을 하면서 사회를 바라보는 시각과 세계관이 바뀌었겠죠. 그 표현이 굉장히 좋아서 어제 말씀하신 그 하나의 거대한 거인이 됐다. 네. 그게 굉장히 뭐라 그럴까요? 그 거인이 자신들을 어루만져주고 있는. 네. 이렇게 길을 열어준다든지 거인이 손을 이렇게 내밀어서 손바닥에 뭔가 보여주는 듯한 그런 감동을 받았을 것 같아요. 그리고 형상 역시 방송을 만드시는 분들이라서 그런지 형상화된 언어를 쓰셨더라고요. 거인 이미지가 그려지죠. 그래서 오늘 소개해드릴 이제 제가 지난 방송에서 한 편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하나 작품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정도의 무게감이 있어서요. 제목이 초몰 룩마의 두 사람이란 제목으로 되어 있고요. 초몰 룩마가 무슨 뜻인지 아세요? 히말라야. 네, 맞습니다. 에베레스트의 원래 이름이고요. 뜻은 대지의 여신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히말라야 최고봉 이제 뭐 8,000m 넘는 그런 최고봉 14자 중에서도 가장 최고봉인 에베레스트 첫 등정한 두 등반가의 얘기입니다. 기다려줬던. 네. 근데 이제 그 시대가 영국이 식민지를 막 개척하면서 세계 지도를 막 제작하면서 수평 정복을 마무리하면서 인도를 이제 와서 막 그 통치를 하다 보니까 무단 통치하면서 측량 기술이 이제 있으니까요. 히말라야라는 산을 보면서 그래서 높이를 잰 거예요. 측량을 했는데 와, 세상에서 제일 큰 높은 산을 발견했다. 이제 수직으로의 어떤 정복을 시작한 거죠. 그러면서 그렇게 오랫동안 그 대지의 여신 초몰 룩마라고 불렸던 산 이름에다가 그 당시 이제 측량 기사 이름인 조지 에베레스트라는 사람이 자기 이름을 떡 갖다 붙이죠. 그래서 저희가 이제 에베레스트라고 부르고 있고요. 그 뭐 큰 산이라는 뜻의 초고리라는 산은 카라코쿰 제2호를 축약한 K2로 바뀌었고요. 그래서 이제 이 처음에 뭐 에베레스트 때문에 이제 막 도전을 하는데 이제 엘리자베스 여왕 대관식 전에 이거를 꼭 에베레스트를 영국인이 등반을 성공을 해서 정복을 해서 세계의 위상을 알려야 된다. 그 부분은 꼭 대한민국 신문 기사를 보는 것 같아요.
네, 대영제국 위대함을 다시 한번 보여주기 위해서 정상 정복자는 반드시 영국이어야 된다라는 그게 몇 년도였죠? 지침이 나왔고요. 이게 이제 등반에 성공한 게 1953년 5월 29일입니다. 우리나라는 그러니까 한 70년 뒤진 나라군요. 그리고 그때 이제 원정 대장이 얘기한 이제 지상 명령인데요. 영국 반드시 정상 정복자는 영국인이어야 하고 1차 정복자, 1차 정상 공격전은 반드시 영국인 2사람으로 한다. 저자는 영국 사람이 첫 발을 디디라는 얘기잖아요. 네. 그리고 이제 1차 공격전에 실패하면 2차도 나가고 할 텐데 1차 공격전은 무조건 영국인으로 해라. 라고 했고 두 번째 지침은 대관식 전에 여왕 대관식 전에 무조건 성공해야 된다. 낭보를 울려라. 네, 그렇습니다. 아, 그래서 이제 그 원정 팀이 출발을 하게 되는데요. 거기에 이제 2사람이 주인공이 나옵니다. 여기 제목처럼 초몰 룩마의 2사람인데 앞에 부제로 뭐라고 적혀 있냐면 단 한 사람만을 인정하는 최초의 기회 앞에 2사람이 서 있었다. 그러니까 둘 중에 누가 첫 등반가로 이름을 올리느냐죠. 근데 막 정성 등반을 위해서 1차 공격저가 출발을 합니다. 근데 영국인이죠, 당연히. 근데 그 전에 그 마지막 베이스 캠프까지 제일 먼저 도착한 사람은 식민지 출신의 2사람이었던 거예요. 영국인이 아니고 이제 정상이 아니고 그 직전 베이스 캠프에 누구였냐면 이제 그 우리가 흔히 쉐르파라고 얘기하는 그 티베트 고산 소수민족인데요. 이 사람들은 이제 유럽 등반가들이 정복을 위해서 짐꾼이 필요하게 되면서 쓰게 됐는데 해발 7,800m까지 이제 오르내리면서 무거운 짐을 지고 하루 1루피, 그때 우리나라 돈으로 25원을 받으면서 이제 등반을 했는데 이제 영국인이 뭐라고 그랬냐면 그 전 에베레스트 위원회장이 쉐르파들은 얼마든지 정상에 오를 수 있지만 그들이 그렇게 하지 못하는 것은 영국인들처럼 올바른 정신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던 거죠. 그러면서 셰르파들이 이제 도와줬는데 보통은 이제 등반가 한 명이랑 셰르파가 짐을 메고 같이 2인조가 되잖아요. 근데 그 1차 등반 이제 했던 영국인들이 실패하고 돌아왔는데 베이스 캠프에 먼저 도착했던 식민지 출신 하나는 셰르파 텐징 노르가이고요. 한 명 뉴질랜드 이제 식민지죠. 영국의 뉴질랜드 출신의 등반가 에드먼드 힐러리입니다. 2사람은 베이스 캠프에 먼저 도착했지만 침묵하고 있었죠. 왜냐하면 영국인이 먼저 올라가야 되니까. 그래서 기다렸다가 1차 공격조가 이제 실패하고 실패했습니다 하고 이제 지쳐서 돌아오니까 이제 머뭇거리다가 그 식민지 출신의 에드먼드 힐러리가 저희가 가게 해주십시오. 제가 가게 해주십시오. 대장. 텐진과 함께 가면 제가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제 대관식 전에 성공은 해야 되겠는데 영국인은 실패했으니 그래서 이제 둘이 그럼 갔다 와라 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근데 이 에드먼드 힐러리를 한번 그 텐징 노르가이가 그 크레바스에 빠지는 그 힐러리를 구해준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둘이 한 운명으로 이제 묶였는데 그 이후로 이제 같이 했는데 그래서 뭐 그 살을 내는 눈바람과 뭐 가빠운 호흡을 헤치고 이제 가는데 점점 시야에서 텐징이 사라지는 거예요. 이제 텐징은 셰르파한테 더 잘 가잖아요. 당연히 그렇겠죠. 그래서 뭐 한참 막 그 이제 헤매다가 어느 정도 갔더니 갑자기 목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텐징 목소리가. 어서 오게나 친구 30분이나 기다렸네. 그 정상 직전에서 기다리고 있었죠. 네, 30분 동안 기다린 거예요. 힐러리를. 그래서 아니 왜 기다렸냐고 그러면서 그랬더니 첫 발자국은 자네 몫이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감동적이죠. 네, 그러니까 힐러리가 아닐세 나는 첫 발자국은 자네 몫이야 하고 그 에드먼드 힐러리가 얘기하니까 아닐세 나는 셰르파야 하면서 서로 양보를 해요. 그래서 결국은 이제 마지막에 정상에 오른 사람 누구일까요? 단 한 사람만 올라야 되는데 첫 등반가로. 그래서 1954년 5월 29일 11시 30분 세상의 꼭대기에는 2사람이 있었고 첫 번째 사진에는 단 한 사람만이 찍혔다. 텐징 노르가이. 에드먼드 힐러리가 양보한 거죠. 자기가 늦게 도착한 것도 있지만 셰르파를 먼저 올리고 두 번째 사진은 둘이 같이 웃으면서 찍은 환하게 웃으면서 찍은 사진이 있습니다. 감동적이죠? 네. 말이 필요 없는 얘기네요. 네. 인간은 인간일 뿐이다라는 걸 보여주고요. 어떤 뭐 영국의 정복 전쟁이든 아니면 누가 뭐 어떻든 간에 셰르파도 인간이고 그리고 이 식민지 출신의 젊은이도 인간이었던 거죠. 그래서 두 인간이 서로
양보를 하면서 그래서 이제 내려왔을 때 얼마나 그 영국 대관식 이제 엘리자베스의 여왕이 기뻐했겠어요. 그렇겠죠. 그래서 기사 자기를 수여하는데 이 에드먼드 힐러리와 아까 그 전체 팀장인 사람한테만 기사 자기를 수여하고 텐징 노르가이에게는 훈장만 수여합니다.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비난이 일었는데 그 이후로 텐징 노르가이는 뭐 에베레스트한 이런 거 이제 뭐 원정 뭐 이런 거제를 참여하지 않았고요. 관련된 직업은 했지만 단 한 번도 그 이후로 죽을 때까지 에베레스트는 올라가지 않았대요. 그건 왜 그랬을까요? 첫 번째 등반간데도 불구하고 이제 에드먼드 힐러리를 이제 영국에서 뭐 인정을 해줬으니까요. 그것도 있지만 또 어쨌든 자기가 먼저 발을 디뎠잖아요. 네. 그 이상이 필요 없었을 것 같아요. 뭐 다른 산들은 많이 다녔습니다. 네. 그러니까요. 그 이상이 필요 없을 거고 또 그 둘이 충분히 서로가 양보하고 마음을 열은 상태에서 디딘 거라서 그 이상의 등반이 필요 없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뭐 여기에 부연 설명은 없지만 저랑 해석하는 게 다르지만 선생님 말씀도 뭐 충분히 그럴 것 같네요. 근데 우리가 참 그 뭐 세계 최고봉, 세계 최초, 국내 최초 그거 진짜 아무것도 아닐 수 있거든요. 정말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게. 기록된다? 이렇게 기억되고자 하는 욕망일 수도 있고 그렇지만 어찌 생각해보면 아무것도 아닌데 너무 그런 거에 얽매이는 것도 있어요. 네, 이렇게 감동적으로 막 눈물을 울컥할 것처럼 읽다가 이제 뭐 설명 뒤에 해설을 보면 뭐라고 돼요. 이제 어떻게까지 확대를 시키냐면 현재는 에베레스트 산이 돈과 인내만 건강만 있으면 누구나 오를 수 있는 산이 된 거예요. 이게 그렇다 그래요. 셰르파가 이제 그 역할이 전문화되고 세분화되고 상업 등반이 되면서 거기에 찾는 사람들이 일반인들이 이제 업체가 가이드 업체가 성업 중인데 어떻게든 꼭대기에 데려다 주는 거죠. 어떻게든. 업어서라도. 예, 저희가 그 정류장에 환상 여행 있었잖아요. 히말라야 등반. 어떻게든 올려주고 그리고 거기에 이제 온갖 쓰레기들을 뭐 산소통, 비닐, 침낭 이런 걸 다 버리고 가는 거예요. 일반인들이 그걸 안 거두나 보죠. 네. 그래서 연 4톤의 그 쓰레기가 쌓인답니다. 거기도 멀지 않았네요. 네. 정말. 그래서 에베레스트 정상을 밟은 사람이 이제 텐징 노르가이랑 이 첫 번째 등반한 사람 전까지는 계속 실패했지만 지금 1953년부터 2012년까지 정상을 밟은 사람이 약 3,000명이고 그 가운데 2,000명이 2000년 이후에 등반했고요. 국가별로는 미국인이 제일 많고 한국이 7위입니다. 에베레스트 정상을 밟은 제일 많은 숫자가 총 118명이 정상에 한국은요. 나타납니다. 일종의 외소 컴플렉스예요. 그게. 별로 땅덩어리도 작고 여기저기 하도 시달리고 살다 보니까 일종의 컴플렉스 같은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거에 동양 최대, 동양 최초, 세계 최초 뭐 이런 거 그런 거에 아주 목숨을 거는 게 많아요. 네, 아니면 뭐 자기 극한에 도전하고 싶은 욕망이 큰 건지는 모르겠지만 그게 개인이 할 수 없는 게 일단 돈도 많이 들고 스폰서가 없으면 정말 쉽지 않아요. 네. 스폰서가 있어야 가능하지. 네. 그래서 이제는 스포츠 등산이 됐죠. 그냥 등산이 아니고 한계 도착한다기보다 그냥 스포츠로 근대 스포츠 뭐 내지는 현대 스포츠 이렇게 진행이 됐다고 합니다. 근데 감동적인 얘기에 뒤에 해설이 조금 시니컬하게 붙여져서 이게 이제 이게 앞에만 봤다면 감동으로 끝났을 텐데 뒷부분까지 보게 해주는 좋은 책이라는. 그러면 이제 그 책을 읽으시는 분들은 앞쪽만 먼저 쭉 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네, 저도 좀 그렇게 했고요. 감동이 죽는 게 싫어서 그리고 세설을 읽고 다시 한번 읽어보니까 행간이 또 보이기도 하고, 그렇겠죠. 감정이 북받쳤던 게 객관적으로 보이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경 씨 말씀하신 대로 일단 앞부분 먼저 쭉 보고 다음에 해설까지 포함해서 한번 이렇게 보고. 네, 재밌는 부분 제가 관심 가는 부분부터 먼저 읽으면 되겠죠. 방법이 되겠네요. 그것도. 또 한편 소개시켜드리면 이거는 굉장히 사회적인 내용도 담고 있는데 제목이 33인입니다. 33. 아까 그 어제 말씀하신 광부. 네, 보죠? 그 칠레 구리광산이 이제 붕괴하면서 2010년 8월 5일에 있었던 실제 사건인데요. 총 33명의 광부들이
매몰됩니다. 그래서 거기서 이 33의 광부들이 69일 만에 네. 구조가 되는데 이제 먹을 음식도 부족할 거고 뭐 산소도 여러 가지가 부족할 네.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러면서 생중계되는 거죠. 전 세계 재난 생중계 리얼리티 쇼로. 그게 이제 중간에 네. 그 탐지 파이프가 딱 거기를 뚫었을 때. 네, 그렇습니다. 기억하고 계시나 보네요. 그게 공학적으로는 하늘의 별을 다는 정도로 어려운 일이에요. 네. 그게 한 지름 10cm 정도 되는 튜브인데, 그래서 비둘기라는 뜻의 팔로마라는 뜻을 붙였었대요. 그게 이제 광부들한테 이렇게 되고, 우리가 살아있다라는 걸 알게 됐을 때, 정말 전 세계가 놀랐고, 그러면서 거기 앞에 모든 뭐 영화 찍으려는 사람부터 해서 광고주들이 와서, 갑자기 이제 이 사람들은 지하 670 몇 미터 밑에 있는데도, 광고 모델이 막 되고, 그걸 이제 카메라로 해서 생중계되고 이랬죠. 그 안에서 또 그 생존했던, 그러니까 말하자면 하루에 참치캔 한 숟가락. 네. 뭐 이런 식으로 돌려가면서 먹고 해서 살아남았는데 굉장히 감동적이었죠. 그 내용들이. 네. 당시 칠레 대통령이었나요? 대통령도. 인기가 치솟고. 예. 그랬습니다. 우리 세월호하고 많이 비교되는 얘기예요. 엄청나게 비교가 되는. 그거는 제 기억으로는 눈물 났던 것 같아요. 그걸 뚫고 해서 말하자면 연결이 되는 그 순간. 네. 저 까마득한 지하에 있는 사람들과 지상의 사람들이 연결되는 순간. 그 바깥에도 가족들도 계속 나왔었어요. 그 다큐로 이렇게 이제 기다리는 가족들의 이야기. 굉장히 황량한 산인데. 그걸 뚫은 기술력도 참 대단하고요. 네, 굉장히 척박한 곳이었고. 그래서 그 안에서 그 지상과 닿기 전에 어둠 속에서 17일을 보내거든요. 전혀 구조가 될지 안 될지 모르고 정말 가능성 없이. 이럴 때 이 광부들이 어떻게 했냐면 이제 지휘자라고 해야 되나? 그런 분이 그런 이제 광부들한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는 음식이 부족하니 공평하게 다 n분의 1로 하고 뭐 하루 한 끼를 먹는다든지 이제 나중에는 뭐 이틀에 한 끼 뭐 이러면서 늘려가는데 세 조로 나눠서 결속력을 가지게 하고 식사 시간과 기도 시간과 회의 시간으로 시간표를 만들어서 규칙적인 생활이 흐트러지지 않게 그걸 조율을 하고 민주적인 의사결정과 서로에 대한 무한한 신뢰에서 광부들끼리의 이제 유토피아를 만든 거예요. 그 안에서 어둠 속에서. 그러면서 당뇨병이 있는 여기 이제 나오는데 어머니를 돌보느라 알게 된 의학 기술을 동료들에게 활용한 한 광부는 의사로 불리고 원래는 의사가 아니지만 광부지만 그리고 누구는 또 간호사로 불리고 누구는 대변인 노릇도 하고 이러면 최연장자인 이제 광부는 정신적 버팀목이 되고 이러면서 자기들만의 또 공동체를 만들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이 책에 이제 굉장히 좀 놀라운 점이지만 그 이제 부연 설명이 나오는데 실제로 이제 우리가 헐리우드 재난 영화 이런 걸 보면 엄청나게 막 대중들이 이성을 잃고 쓰나미가 왔다든지 아니면 허리케인이 왔다든지 이러면 폭도를 변하고 낙타를 하고 살인을 하고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 이제 영화 속에서. 근데 그래서 만인에 대한 투쟁이다. 재난이 일어나면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실제로 이 재난을 오랫동안 면밀히 분석한 이제 사회 운동가 레베카 솔닛이라는 이제 분이 얘기를 한 건데요. 이 어떤 그 재난 영화가 재현하는 그런 폭도들의 모습이나 이런 모습은 실제와는 전혀 다르다. 이건 만들어진 이미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광부들이 폐허 어둠 속에서 유토피아 나름대로의 공동체를 만들었듯이 실제로 샌프란시스코에서 대지진이 일어났을 때 그 사람들이 처음에는 이제 슬프지만 작은 기쁨과 함께 어떤 만족감, 사회적 유대 이런 게 생겨나면서 자발적으로 구조활동을 벌이고 공동체를 만들고 누군가는 아기를 돌보고 누군가는 음식을 만들고 이러면서 서로 도왔다는 거죠. 그래서 그 샌프란시스코에 이제 달려왔던 구조대원이 한 사람이 폐허 속에서 그 모습을 보고 그 급식소 벽에다 이렇게 썼대요. 자연이 한 번 손대면 전 세계가 친구가 된다. 라고 썼다고 합니다. 멋지다. 네. 그래서 솔릿이 뭐라고 그랬냐면 이 놀라운 사회에서는 재난 후에 펼쳐진 이 놀라운 사회에서는 사람들이 이타적이고 공동체적이고 융통성 있고 상상력이 풍부한 원래의 모습으로 되돌아간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인간의 모습이다. 천국은 이미 초기 설정값으로 우리 안에 있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 위에 온갖 욕망과 이런 것들 때문에 안 보였던 걸까요? 인간의 본성이? 아닙니다. 뒤에 또 그 이유를 대는데요. 네. 왜 그렇다면 이렇게 패닉 상태 내지는 어떤 폭도들로 되는 건지 그렇게 그려지는 건지 솔릿이 뭐라 그러냐면 재난을 틈타서 파괴를 일삼는 세력은 이런 대중이 아니라 오히려 정부와 군대, 기업 같은 정치 경제 권력과 엘리트들이라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실제로 샌프란시스코 지진 때 선량한 시민들을 약탈자로 몰아서 살해한 장본인이 바로 그 엘리트들과 정치 경제 권력들이었다. 그리고 이제 또 예시가 나오는데 2005년도에 허리케인 카트리나가 뉴올리언스를 덮쳤을 때 미국 정부가 2,000명의 주민을 슈퍼돔에 다 몰아넣고 통제를 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뭐 가난 흑인들이 뭐 강간했다, 살인했다, 약탈했다 이런 소문도 퍼지면서 막 언론이 막 그걸 공개하고 했는데 곧 그 소문이 유언비어로 밝혀졌는데 6명이 죽었긴 했는데 그 사람들은 자연사했거나 자살한 사람들이었고 실제로 거기서 폭력을 현장에 있을 때 군인, 경찰 용병이죠. 그리고 인종주의를 장착한 백인들이 폭력을 행사했다고 합니다. 그러면 왜 권력은 재난에 대해서 이렇게 근거 없는 통념을 뿌리고 또 대중을 적으로 통제하려 들까? 솔릿이 또 분석을 한 거예요. 이것은 엘리트 패닉이다. 그러니까 만약에 재난이 일어나면 대중들은 스스로 뭉치고 이타심을 발휘하고 상호 연대하고 어떤 공동체를 만들어내잖아요. 그게 바로 이제 참여민주주의죠. 결국 강부들이 그 자체가 두려울 수도 있겠네요. 네, 그렇죠. 그런 무정부 상태에 자결의 무정부 상태를 만들어냈는데 그 권력이 민중으로 넘어가는 순간이 두려운 거예요. 자기네 권력 집단의 존재 의미가 없어지니까. 그래서 그걸 위협으로 받아들여서 재난을 아비규환으로 표현해야 되고 그렇게 만든다는 거죠. 그래서 일부러 폭력을 자행해서. 공공의 적을 만들고 유언비어를 퍼뜨리고. 네, 자기네가 폭력을 행사해놓고 뭐 이렇게 됐다. 이렇게 아비규환이다. 우리가 통제를 해야만 한다. 이렇게 주장을 한다는 겁니다. 뉴올리언즈도 그 사실은 정말 못 사는 사람들 맨 수로고 거기가. 그 흔히 말하는 정말 시원찮은 동네거든요. 못 사는 사람들. 어찌 보면은 미국 사회에서 그 바닥에 가까운 사람들, 도시 빈민이 아닌다. 근데도 그런 재난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공동체를 형성을 해서 서로 격려하고 어쨌든 살아남으려고 애들을 쓴 거잖아요. 자연이 손댄데 친구가 됐다고 할 정도로 급식소 그 벽에다가 구조대원이 깜짝 놀랐을 정도였으니 얼마나 평화로웠으면 그랬겠어요. 근데 뭐 언론에서는 뭐 흑인이 이랬다 저랬다 하면서 이상한 유언비어를 기사화한 거였죠. 그러면 뒤집어 말하면 지금 우리나라도 똑같은 경우예요. 그렇습니다. 제가 이제 말씀드린 이유가 그렇습니다. 언론에서 계속 그러고 있고 정부에서 그러고 있고. 정치적인 얘기를 안 하려고 하는데 이건 세월호는 정치랑 상관없는 거니까요. 권력자들은 다 마찬가지인가 봐요. 이게 이런 대중들이 이런 자기네들이 공동체를 갖는 걸 두려워하고 기존에 가지고 있는 권력이 유명무시 될까봐 존재 근거가 흔들리게 될까봐 항상 민중을 적대시한다라고 쓰여 있네요. 그럴 때 권력들이 더 나서서 정부라는 어떤 조직이 있으니까 더 기민하게 나서서 그 민중들을 보호하려고 하고 애를 쓴다면 왜 이렇게 신뢰를 받을 텐데. 그렇게는 잘 안 하나 봐요. 의외로. 한번 그 공동체의 평화로움, 유토피아 같은 폐허 속에서 그런 걸 느끼게 되면 정부가 더 이상 필요하지 않겠죠. 정부를. 필요 없는 걸 느낀다. 아니, 그러기 전에 정부가 나서서 더 열심히 구호 활동도 하고 즉각적으로. 그랬으면은 거꾸로 재난 시에 국가라는 존재를 우리가 실감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평소에 못 느끼다가. 근데 왜들 그렇게 안 하고 반대 짓을 해가지고. 답답해집니다, 갑자기. 이 책에 이제 말미에 보면 실제로 강부들이 구조가 돼서 벼락부자가 될 거라는 소문이 있었대요. 얼마의 큰 $10,000,000의 배상금을, 손해배상금을 받을 것이며 광산주한테, 산업주한테, 정부로부터 내지는. 근데 실제로는 한 푼도 받지 못했고 생활고에 시달리고 다시 업무로 복귀도 못했고 현장에 복귀하지도 못했고 아직까지도 칠레 광산의 안전은 정부와 기업의 무관심 속에서 개선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여러 가지 이게 현실입니다. 네. 현실을 이렇게 느끼면서 크루징 멘트도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박혜경 씨 오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TV 수신료 2,500원 중에 KBS가 2,265원, EBS가 70원, 한전이 위탁 수수료로 165원을 가져갑니다. 퍼센트로 말해볼까요? KBS가 91%, EBS가 3%, 그리고 한전이 6%입니다. 위탁 수수료의 절반도 되지 않는 금액으로 EBS가 운영됩니다. 이게 대한민국의 수준을 극단적으로 보여주는 증거죠. 처음엔 이게 시청료였습니다. 근데 1986년 전두환 시대에 이른바 땡전 뉴스, 요거 거부 운동이 일어났었죠. 그랬더니 이름을 바꿔서 전기료에다가 포함을 시킵니다. 이걸 머리가 좋다고 해야 합니까? 아니면 치졸하다고 돌을 던져야 합니까? 또한 EBS 재원 구조에서 수신료는 전체 재원 2,642억 원 중에 6.2%, 그러니까 162억 원입니다. 10%가 되지 않는 거죠. KBS는 전체 재원 중 수신료가 37.6%를 차지합니다. 그러면 EBS와 KBS는 5분의 1의 수준인 겁니다. 이만큼 어렵다는 겁니다. 물론 KBS 프로그램이 다 나쁘다는 뜻은 아닙니다. 진정한 공영방송이란 평가를 받는 EBS에 힘을 실어줘야 옳다고 생각하는 거죠. 아무튼 이 황무지에서도 꽃을 피우는 EBS에게 고맙다는 힘내라는 말을 전하면서 오늘 마감합니다. 국민 라디오 지지하는 4가지 방법 아시나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국민 라디오를 보다 많은 이들에게 전할 수 있는 가장 손쉬운 방법.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잊지 마세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